거실 문이 세차게 열리더니 아들이 성큼성큼 걸어 들어왔습니다. 손에는 두툼한 서류 봉투가 들려 있었고 딸도 따라 들어오며 팔짱을 낀 채 차가운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어머니, 저희도 법적으로 권리가 있어요. 이제는 정리하셔야죠. 저는 팔짱을 끼고 두 사람을 바라보았습니다. 아무렇지도 않게 재산 이야기를 꺼내는 모습이 참 기가 막혔습니다. 무슨 정리를 말하는 거니? 아들은 준비해온 서류 봉투를 식탁 위에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아버지가 남긴 재산이요. 저희도 상속받을 권리가 있으니까요. 변호사님과 상담도 마쳤어요. 저는 콧방귀를 뀌며 서류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오랜만에 찾아와 하는 말이 결국 돈 이야기라니 정말 대단하구나. 딸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현실을 보세요. 저희도 사정이 있어요. 이 돈이면 다시 일어설 수 있어요. 저는 두 사람을 번갈아 바라보며 천천히 말했습니다. 너희 사정, 내가 그걸 왜 들어줘야 하니? 10년 동안 부모를 외면한 것도 너희 사정 때문이었니? 아들은 짜증이 섞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니, 너무 감정적으로 나오지 마세요. 저희도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 생각이 많았어요. 그래서 지금이라도 찾아온 거잖아요. 저는 헛웃음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생각이 많았다. 정말 그렇게 생각했다면 장례식에는 왜 오지 않았니? 전화 한 통, 문자 하나 없던 애들이 이제 와서 후회한다고 하면 다 해결되는 거니? 딸이 눈을 치켜뜨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희도 힘들었어요. 어떻게든 살려고 했다고요. 그런데 이제라도 뭘 좀 해보려니까 어머니께서 이렇게 막으시면 어떡해요?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막는 게 아니야. 지킬 걸 지키는 거지. 내 아버지가 평생 일해서 모은 재산이야. 그걸 이렇게 손바닥 뒤집듯이 달라고 하면 내가 순순히 내줄 거라고 생각했니? 아들이 한숨을 쉬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결국 이렇게 나오시는군요. 어머니, 어차피 법적으로도 저희가 권리가 있어요. 변호사님이 다 알아보셨고요. 저는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래. 그럼 법대로 해라. 내가 변호사를 선임했든 뭐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해봐라. 딸이 당황한 표정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왜 이렇게 완고하세요? 완고한 게 아니라 너희가 뻔뻔한 거야. 아들이 서류를 밀어붙이며 말했습니다. 저희가 직접 소송을 걸고 싶지는 않아요. 좋게 해결합시다. 어머니도 나이가 있으신데. 지금부터 준비해 두셔야죠. 저는 그 말을 듣고 참았던 화가 터져 나왔습니다. 준비. 내가 지금 무슨 준비를 해야 하는데? 너희한테 재산을 넘길 준비라도 하라는 거니? 딸이 소리쳤습니다. 결국 어머니도 돈이 아까운 거잖아요. 저는 손바닥으로 식탁을 쾅 내리쳤습니다. 내가 지금 무슨 말을 하는지 알고 있니? 10년 동안 부모 얼굴 한 번 안 보던 애들이 돈 냄새 맡고 나타나서 유산 내놓으라고 하는 게 정당하다고 생각하니? 내 아버지가 너희 빚 갚느라 퇴직금까지 몽땅 털어줬을 때는 어디 있었어? 아들이 짜증을 내며 말했습니다. 그거랑 이건 별개 문제죠, 어머니. 너무 감정적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나는 한숨을 쉬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감정적으로 생각하는 건 너희야. 너희는 내 돈이 당연히 자기 것이라고 착각하고 있잖아. 내 아버지가 너희 줄 돈 남겨놓으셨을까봐? 아니야. 내 아버지는 마지막까지 나한테 이 집만은 꼭 지키라고 하셨다. 그 말이 무슨 뜻인지 너희는 절대 이해 못하겠지만 딸이 어이없다는 표정으로 웃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그렇게까지 말씀하시니까 정말 실망이에요. 저희도 자식인데 이럴 필요까지 있나요? 저는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자식이라고 다 자식이냐? 10년 동안 부모를 외면한 애들이 이제 와서 자식 행세하는 게 어이가 없구나. 아들은 짜증을 내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기회 드리는 겁니다. 지금이라도 협조해 주시면 좋게 넘어갈 수 있어요. 나는 팔짱을 끼고 비웃었습니다. 협조. 내가 지금 누구한테 협조하라고 하는 거니? 내 인생에 너희한테 협조해야 할 일은 단 하나도 없어. 딸이 마지막으로 한마디 덧붙였습니다. 내일까지 답변 주세요. 어머니도 변호사 선임하시는 게 좋을 거예요. 저는 팔짱을 풀고 두 사람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변호사, 필요 없다. 너희가 어디까지 나올 수 있나 한번 보자. 아들과 딸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서로를 쳐다보았습니다. 그리고
한동안 침묵이 흐른 뒤인 결국 서류를 챙겨들고 거실을 나갔습니다. 문이 닫히는 순간 저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어이가 없어서 화가 날 수도 없었습니다. 이제는 단순한 배신이 아니라 뻔뻔함 그 자체였습니다. 창밖을 바라보니 저녁 노을이 붉게 물들어 있었습니다. 남편과 함께 지켜온 집이었습니다. 남편이 떠난 뒤에도 지키려고 했던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자식들이 빼앗으려 하고 있었습니다. 절대 내줄 수 없었습니다. 이 집은 제가 살아온 시간이고 남편과의 추억이며 마지막까지 남편이 지켜달라고 했던 곳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남편의 사진을 바라보며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여보, 내가 꼭 지킬게 절대 빼앗기지 않을 거야. 이게 무슨 일인가요? 사연자 박영자님이 자녀분들과 갈등이 심하신 것 같은데요. 대체 무슨 일이 있었는지 어쩌다가 이렇게까지 갈등이 심해진 것인지 오늘의 사연 들어보겠습니다. 사연 들으시기 전에 구독을 누르시면 건강과 평안을 얻게 되실 거예요.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 강남에서 살고 있는 박영자입니다. 시장 한 구석에서 작은 반찬 가게를 운영하며 평생 살아왔습니다. 손맛이 좋다는 소리를 많이 들었고 덕분에 단골 손님도 많았습니다. 젊었을 때는 하루도 쉬지 않고 일하며 남편과 함께 삶을 일궈 나갔습니다. 가진 것 없이 시작했지만 성실함 하나로 버티며 살았습니다. 남편은 건설 현장에서 기술자로 일했습니다. 매일 새벽같이 나가고 밤늦게 돌아오는 생활이었지만 한 번도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저도 시장에서 새벽부터 반찬을 만들어 팔며 생활비를 보탰습니다. 둘이 함께 노력한 덕분에 반지하 단칸방에서 시작한 삶이 조금씩 나아졌습니다. 전세방을 얻었을 때는 감격해서 밤새도록 남편과 이야기하며 웃기도 했습니다. 세월이 지나 남편은 건설사에서 인정을 받아 승진했고 저는 가게를 확장해 장사를 키워 나갔습니다. 둘이서 버는 돈이 늘어나니 아이들 교육에도 힘을 쏟을 수 있었습니다. 아들은 사업을 하고 싶다며 경영학을 공부했고 딸은 예술을 전공하고 싶다며 디자인을 배웠습니다. 남편과 저는 아이들이 원하는 길을 갈 수 있도록 지원해줬습니다. 어려운 형편에서도 학비를 대주고 부족함 없이 키우려 애썼습니다. 그렇게 노력한 덕분인지 아이들은 각자의 길을 찾아갔고 우리는 노후를 준비할 수 있었습니다. 남편은 퇴직 후에도 투자 공부를 하며 생활을 꾸려나갔습니다. 저는 여전히 가게를 운영하며 단골 손님들을 맞이했습니다. 하루하루가 바빴지만 그렇게 열심히 살아온 덕분에 강남의 작은 아파트도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평생을 함께한 남편과 조용히 살며 노년을 맞이하는 것이 행복이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인생은 늘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가더군요. 남편이 심장마비로 갑자기 세상을 떠나면서 제 삶도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남편이 떠나기 전까지는 혼자라는 걸 실감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매일 아침 밥상을 차리고 나서야 비로소 혼자라는 걸 깨닫게 되었습니다. 식탁 맞은편의 빈자리를 볼 때마다 가슴 한구석이 무너지는 기분이었습니다. 남편과의 추억이 가득한 이 집에서 혼자 생활하며 오랜 시간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평생을 바쳐 이루어 놓은 것이 무엇인지, 지금까지 지켜온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다시금 느끼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소중함을 짓밟는 일이 벌어질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남편이 떠나고 10년이 지나도록 연락 없던 자식들이 갑자기 찾아온 겁니다. 그것도 재산을 요구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남편이 살아있을 때도 자식들은 연락을 끊고 지냈습니다. 사업을 하겠다며 거액의 돈을 빌려간 뒤로 소식조차 없었습니다. 남편과 저는 그 빚을 갚느라 평생 모은 돈을 다 쏟아부어야 했습니다. 퇴직금도 적금도 모두 정리해야 했고 모자라는 부분은 대출까지 받아야 했습니다. 결국 우리가 지켜낸 건 이 집 한 채뿐이었습니다. 남편은 늘 말했습니다. 이 집만큼은 자식들에게 주지 말라고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아팠습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그렇게까지 마음을 닫아야 하는 현실이 서글펐습니다. 그렇게 살아온 세월이 있었기에 10년 만에 찾아온 자식들이 재산을 요구할 때 저는 참을 수 없었습니다. 아들은 말했습니다. 법적으로도 권리가 있다고요. 딸은 말했습니다. 제가 혼자 이 집을 가지고 있는 것이 맞냐고요. 제 입에서 나온 말은 단 한마디였습니다. 너희가 빚을 갚았니? 순간 거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아들과 딸은 서로를 쳐다봤습니다. 그때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이웃집 할머니가 김치를 담가서 갖다 주셨다고 하더군요. 이웃집 할머니는 자식들을 보자마자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이제 와서 무슨 일로 왔냐고요. 자식들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았습니다. 이들이 쉽게 물러나지 않을 거라는 거리요. 그렇게 시작된 재산 다툼은 예상보다 더 끈질기고 더 추악하게 흘러갔습니다. 자식들은 매일같이 찾아와 협박했고 변호사까지 데려와 법적 소송을 운운했습니다. 저는 처음엔 믿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이들이 정말 끝까지 밀어붙이겠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이웃들이 걱정하며 말했습니다. 너무 마음 쓰지 말라고요. 하지만 어떻게 마음을 안 쓸 수 있겠습니까? 평생을 바쳐 키운 자식들이 돈 앞에서 부모를 이렇게 대하는데요. 저는 한동안 밤잠을 설쳤습니다. 남편이 살아있었다면 이 상황을 어떻게 해결했을까 하는 생각만 반복되었습니다. 이제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대로 당하고만 있지는 않겠다고요. 남편과 함께 지켜온 이 집을 빼앗기지 않겠다고요. 자식들이 돈 앞에서 부모를 배신하는 모습을 보며 깨달았습니다. 때로는 부모도 단호해져야 한다는 것을요. 그렇게 마음을 다잡고 나서야 비로소 다음 상황을 준비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부터 이 싸움은 제가 이끌어가기로 했습니다. 자식들이 처음 찾아왔을 때 저는 그래도 일말의 기대를 했습니다. 아무리 연락이 끊겼어도 그래도 내 자식들인데 혹시 늦게라도 후회하고 돌아온 건 아닐까 하는 바보 같은 희망이 남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기대는 단 몇 분 만에 무너졌습니다. 자식들의 입에서 나온 말은 단 한 가지였습니다. 재산이요. 아들은 서류를 내밀며 아버지 사망 신고서와 가족관계 증명서를 보여주었습니다. 법적으로 우리가 권리가 있다는 말을 하더군요. 딸은 휴대폰으로 아파트 시세를 검색하며 구체적인 금액을 따져가며 말했습니다. 저도 할 말이 많았지만 처음에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가만히 지켜봤습니다. 어떤 말을 하려는지 끝까지 듣고 싶었습니다. 그러다가 한마디 했습니다. 너희 때문에 아빠랑 엄마가 갚은 빚이 얼마였는지 기억하니? 아들과 딸은 순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장롱 속에서 낡은 통장을 꺼내와 식탁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이 통장에 다 적혀 있다. 너희가 떠난 후로 아버지와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말이다.
아들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그건 과거의 일이고 지금은 상속이 중요한 거라고요. 딸도 맞장구 쳤습니다. 법적으로도 자식들에게는 유류분 청구권이 있다고요. 저는 그 말을 듣고 헛웃음이 나왔습니다. 법이 그렇다. 너희가 법을 운운할 자격이 있니? 부모가 빚더미에 앉아 있을 때는 어디 있었는데 이제 와서 법을 들먹여? 그러자 딸이 성급하게 말했습니다. 어머니도 나이가 있으시잖아요. 이 집을 유지하는 것도 힘들 거고 차라리 좋은 요양원을 알아보는 게 낫지 않을까요? 그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저는 탁자를 내리쳤습니다. 너희가 지금 부모를 집에서 쫓아내려고 하는 거냐? 순간 거실이 얼어붙었습니다. 이웃집 할머니는 김치를 건네주려고 들어왔다가 상황을 보고 말없이 뒷걸음질 치셨습니다. 하지만 저한테는 그런 배려가 필요 없었습니다. 저는 단단히 화가 나 있었습니다. 아들은 그제야 태도를 바꿨습니다. 어머니 너무 감정적으로 나오지 마세요. 저희도 생계가 어렵다고요. 요즘 사업이 힘들어요. 다시 시작하려면 자금이 필요해요. 저는 그 말을 듣고 기가 막혀서 말이 안 나왔습니다. 다시 시작할 기회가 몇 번이었는데 너희들이 그 기회를 몇 번이나 망쳤는지 기억도 안 나니? 딸도 눈살을 찌푸리며 말했습니다. 어머니가 너무 고집이 세세요. 저희도 아버지의 자식인데 몫을 받을 권리가 있어요. 변호사님께 상담도 받았고요. 저는 그 말을 듣고 다시 한번 헛웃음을 지었습니다. 변호사까지? 참 철저하구나. 너희 부모는 신경도 안 쓰면서 돈을 챙길 때는 이렇게 열심히 준비를 했구나. 그러자 아들은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내일까지 답을 주세요. 안 그러면 법적으로 해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더 이상 이들에게 어떤 기대도 할 필요가 없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이들은 부모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돈을 원할 뿐이었습니다. 남편이 평생 일군 것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는 저도 싸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나는 너희들이 후회하게 만들어 주마. 그 말을 남기고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아들과 딸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분명 예상하지 못한 반응이었겠죠. 제가 이렇게 강하게 나올 거라 생각도 못했을 겁니다. 자식들이 떠난 후 저는 오랜만에 남편의 사진을 바라보았습니다. 사진 속 남편은 여전히 따뜻한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여보, 이제 내가 지켜야 할 때가 왔어. 당신이 지켜오던 이 집 끝까지 지킬 거야.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자식들이 다시 찾아올 게 분명했고 이번에는 변호사를 데려올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 저도 준비를 해야 했습니다. 이웃집 할머니와 오랜 친구들에게 전화를 걸어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모두 한결같이 말했습니다. 자식이라고 다 자식이 아니라고요. 다음 날 아침이 밝았습니다. 창밖으로는 단지 안 놀이터에서 손주들과 뛰어노는 할머니들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저는 베란다에서 그 모습을 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저도 저런 평범한 노후를 기대했었습니다. 손주들과 시간을 보내고 조용히 남은 삶을 살아가는 그런 삶이요. 하지만 이제는 그런 삶을 기대할 수 없다는 걸 알았습니다. 조용히 지켜볼 시간이 끝났습니다. 이제는 제가 움직일 때였습니다.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가기로 했습니다. 이 싸움에서 절대 물러서지 않겠다고 다짐하면서요. 이튿날 아침 저는 변호사 사무실을 찾았습니다. 강남 한복판 높은 빌딩 속 작은 법률사무소의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한창 바쁜 시간이라 그런지 직원들이 정신없이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제 앞에 앉은 변호사는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무슨 일로 오셨나요?
저는 천천히 자초지종을 설명했습니다. 남편과 함께 평생을 바쳐 일궈온 재산인데 연락도 없던 자식들이 갑자기 나타나 상속을 요구하고 있다는 것, 법적으로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알고 싶다고 했습니다. 변호사는 서류를 넘겨보며 한참 동안 조용히 듣고 있었습니다. 자녀분들이 유류분 청구를 하겠다는 거군요. 맞아요. 변호사까지 선임했다고 하더라고요. 변호사는 잠시 생각하더니 입을 열었습니다. 유류분은 법적으로 보장된 권리이긴 합니다. 하지만 이런 경우엔 사정이 다릅니다. 배우자의 생존권이 우선이고 자녀들이 재산 형성에 기여한 바가 없다면 충분히 방어할 수 있습니다. 그 말에 저는 살짝 안도했습니다. 변호사는 이어서 말했습니다. 자녀분들이 재산을 요구하면서 협박이나 압박을 가하고 있나요? 제가 쓴웃음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매일 찾아와서 법적 조치를 운운하는데 그게 협박이 아니면 뭡니까? 변호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다면 대응을 해야겠네요. 이건 단순한 상속 문제가 아니라 부모에 대한 부당한 요구이기도 합니다. 자녀분들이 재산을 탐내고 있다는 증거를 확보해 두시는 게 중요합니다. 대화 내용을 기록해 두거나 문자 메시지, 통화 녹음 등을 남겨두세요. 그 말을 들으니 이제야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단순히 감정적으로 대응할 게 아니라 확실한 증거를 남겨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변호사가 조용히 말을 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점은 자녀분들이 과거에 부모님께 끼친 피해입니다. 빚을 지고 떠난 기록이 있으니 그걸 서류로 남겨두시면 도움이 될 겁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머릿속에서 뭔가 번뜩였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면 남편이 남긴 장부와 통장을 다시 한번 찾아봐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안에 모든 기록이 남아 있을 테니까요. 변호사 사무실을 나서는데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막연한 두려움이 사라지고 어떻게 싸워야 할지 길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자식들에게 휘둘리지 않을 것입니다. 집으로 돌아와 장롱을 뒤졌습니다. 남편이 평소 꼼꼼하게 적어둔 장부가 있었습니다. 10년 전 자식들이 빚을 떠넘기고 사라진 후 우리가 어떻게 빚을 갚아 나갔는지 모든 기록이 남아 있었습니다. 퇴직금으로 먼저 갚은 금액, 적금 해약해서 메운 금액, 대출을 받아 갚은 금액, 월급에서 조금씩 나눠 상환한 기록, 모두 세세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남편은 늘 이런 말을 했습니다. 혹시 모르니 기록을 남겨둬야 한다고요. 그때는 몰랐습니다. 이 기록들이 이렇게 중요한 증거가 될 줄은요. 장부를 보면서 남편의 목소리가 들리는 듯 했습니다. 여보, 이거 다 우리 피땀 흘려번 돈이야. 이걸 절대 헛되이 쓰면 안 돼. 손으로 장부를 쓰다듬으며 저는 속으로 되뇌었습니다. 여보, 걱정 마. 당신이 남긴 걸 절대 빼앗기지 않을 거야. 그날 밤 자식들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아들이었습니다. 어머니, 생각해 보셨어요? 변호사님도 기다리고 계세요. 더 늦으면 법적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저는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법적 절차라. 그래, 한번 해보자. 어디 한번 해보자고. 아들은 순간 말을 잃었습니다. 아마도 예상했던 반응이 아니었을 겁니다. 저는 계속해서 말을 이어갔습니다. 변호사도 만났고 법적으로 어떻게 해야 하는지도 다 알아봤다. 내가 원하는 대로 법원에서 만나자. 아들은 당황하며 말을 얼버무렸습니다. 아니, 그게 꼭 그렇게까지 해야 하나요? 그냥 좋게 해결하면 좋게 해결? 웃기지 마라. 처음부터 좋게 해결할 생각이었으면 10년 동안 연락 끊고 살지는 않았겠지.
딸이 옆에서 조용히 듣고 있던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어머니, 우리가 정말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요? 어머니도 가족인데. 가족. 내가 가족이란 말을 입에 담을 자격이 있니? 아버지 장례식에도 안 온 자식이 이제 와서 가족을 찾는다고? 딸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아들은 한숨을 내쉬더니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니, 이러시면 저희도 더 강하게 나갈 수밖에 없어요. 강하게 나간다. 그럼 나도 더 강하게 나가겠다. 어디까지 해보나 보자. 전화를 끊고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마음이 불편하지 않았다면 거짓말이겠지요. 하지만 더 이상 물러설 생각도 없었습니다. 며칠 후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현관문을 열어보니 자식들이었습니다. 이번에는 변호사까지 데리고 왔더군요. 문을 열자마자 변호사는 딱딱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니, 법적으로 저희 의뢰인들이 권리를 주장하는 것은 정당합니다. 협의가 안 된다면 소송을 진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변호사를 쳐다보며 웃었습니다. 그래, 소송. 어디 한번 해보지. 내 의뢰인들이 부모한테 어떤 짓을 했는지도 법원에서 제대로 따져보자. 아들은 당황한 듯 저를 쳐다봤습니다. 어머니, 그렇게까지 하실 필요는 없잖아요. 그럼 내가 물러서면 되겠네. 내가 법을 말했으니 나도 법대로 해주지 뭐. 변호사가 서류 봉투를 내밀었습니다. 어머니가 순순히 응하시면 좋겠습니다. 법적 분쟁은 서로 좋을 게 없어요. 저는 그 서류를 가만히 내려다보았습니다. 그리고 손에 들고 있던 장부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이 안에 모든 게 다 적혀 있다. 내가 10년 전 부모한테 한 짓까지도 다 법원에서 보게 해주마. 아들과 딸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변호사는 순간 당황한 듯 서류를 다시 가방에 넣었습니다. 이제부터 싸움이 본격적으로 시작될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두렵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물러설 생각이 없었으니까요. 자식들이 떠난 후 저는 거실에 앉아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창밖을 바라보니 단지 놀이터에서 할머니들이 손주들과 뛰어놀고 있었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그 모습을 보며 흐뭇한 미소를 지었겠지만 지금은 오히려 씁쓸함만 남았습니다. 내 자식들은 부모에게서 돈을 뜯어내려고 변호사까지 데리고 오는데 저 할머니들은 손주들과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으니 말입니다. 나는 어디서부터 잘못된 걸까? 남편과 함께 아이들을 키우던 시절이 떠올랐습니다. 부족함 없이 해주려고 노력했고 원하는 걸 들어주려고 애썼습니다. 그런데도 결국 부모를 돈으로만 보는 이런 결과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아침이 되자 문 앞에 우편물이 도착해 있었습니다. 내용 증명이었습니다. 예상대로 아들과 딸이 변호사를 통해 정식으로 유류분 청구 소송을 건 것입니다. 저는 서류를 한 장 한 장 넘겨보았습니다. 재산 목록, 상속인 정보, 그리고 청구 내용까지 모든 것이 적혀 있었습니다. 참 대단하다. 정말 법까지 동원할 줄이야. 하지만 저는 겁먹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단단해졌습니다.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어 소송이 시작된 걸 알렸습니다. 변호사는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제 법적으로 대응해야겠네요. 준비한 자료들을 저한테 넘겨주시면 됩니다. 저는 장부와 통장 내역을 정리해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변호사는 자료를 꼼꼼히 살펴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법정에서도 충분히 반박할 수 있어요. 특히 이 빚 상환 기록이 결정적인 증거가 될 겁니다. 변호사의 말에 저는 안도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이 씁쓸했습니다. 어떻게든
이 싸움을 피하고 싶었지만 자식들이 법을 들이대며 나오니 나도 법으로 싸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며칠 후 법원에서 첫 조정 기일이 잡혔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법정에서 직접 마주해야 한다는 생각에 기분이 묘했습니다. 어쩌다가 부모 자식 간에 법정에서 얼굴을 맞대야 하는 상황이 된 걸까요? 조정 기일 당일 법원에 도착하자마자 아들과 딸이 변호사와 함께 앉아 있었습니다. 저를 보자마자 아들은 표정을 굳혔고 딸은 시선을 피했습니다. 변호사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서로 좋게 해결할 방법을 찾아보시죠. 저는 그 말을 듣고 피식 웃었습니다. 좋게 해결할 생각이었으면 처음부터 법을 들먹이지 말았어야지. 아들은 짜증난다는 듯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어머니, 제발 현실적으로 생각하세요. 이 집 한 채 가지고 혼자 사는 것보다 차라리 돈으로 정리하고 편하게 사시는 게 낫잖아요. 저는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너희가 나를 걱정해서 이러는 거야? 아니면 돈이 필요해서 이러는 거야? 딸이 조급한 듯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희도 힘들어요. 사업도 어렵고 생활비도 빠듯해요. 아버지가 남기신 재산이면 저희도 당연히 받을 권리가 있는 거잖아요. 권리. 그럼 부모에게 빚을 떠넘기고 사라진 건 뭐라고 설명할래? 10년 동안 연락 한 번 없던 주제에 이제 와서 권리를 찾겠다고? 변호사가 중재하려는 듯 말을 끊었습니다. 법적으로 자녀분들도 일정 부분 상속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다만 어머님께서도 주장하실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 조정으로 해결하시는 게 서로 감정적으로도 좋습니다.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조정이고 뭐고 필요 없습니다. 법원에서 끝까지 가보자고요. 내가 법을 모르고 가만히 있었을 것 같아? 너희들이 부모한테 무슨 짓을 했는지 법정에서 낱낱이 밝히자. 아들의 얼굴이 점점 굳어졌습니다. 어머니, 저희도 변호사님과 충분히 논의한 거예요. 법적으로도 저희가 불리한 상황이 아닙니다. 그럼 해보자 끝까지 어디 한번 가보자. 너희가 법을 배웠다면 나도 배웠으니까. 법정 안은 조용해졌습니다. 변호사도 아들도 딸도 할 말을 잃었습니다. 제가 이렇게까지 강하게 나올 줄 몰랐던 모양이었습니다. 재판이 시작되자 판사가 서류를 살펴보며 질문을 던졌습니다. 먼저 자녀분들이 상속을 주장하는 근거를 설명해 보시죠. 아들의 변호사가 준비된 듯이 말을 이어갔습니다. 피고 측이 현재 아버지가 남긴 재산을 독점하고 있으며 원고들은 정당한 유류분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적으로 보장된 몫을 받기 위해 청구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판사가 고개를 끄덕이며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이에 대한 피고 측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저는 차분하게 준비한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판사님, 여기에 10년 전부터 제가 남편과 함께 빚을 갚아온 기록이 있습니다. 퇴직금과 적금을 모두 털어내 자식들이 남긴 빚을 갚았고 모자라서 대출까지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상속을 요구하는 게 맞습니까? 판사는 서류를 넘겨보며 깊이 생각하는 듯 했습니다. 반면 아들과 딸은 당황한 표정이었습니다. 그들의 변호사조차도 예상치 못한 자료가 나온 듯 말을 잃었습니다. 판사는 다시 제게 물었습니다. 자녀분들은 과거 빚에 대해 책임을 지거나 상환한 기록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오히려 연락을 끊고 도망갔습니다. 남편과 제가 전부 갚았죠. 판사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원고 측 변호사를 쳐다보았습니다. 변호사는 뭔가 말을 하려다 결국 입을 다물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알았습니다. 이 싸움은 내가 이길 거라는 걸. 재판이 끝나고 법원 복도를 나서는 순간 아들이 저를 불렀습니다. 어머니, 정말 이렇게까지 하셔야겠어요? 저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너희가 먼저 이렇게 만들었잖아.
딸이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제발 우리를 용서해 주세요. 용서. 나는 너희가 부모를 버릴 때부터 용서할 마음도 없었다. 자식들은 결국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 모습이 안타깝기도 했지만 저는 더 이상 감정적으로 휘둘리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제는 내 인생을 지키는 것이 먼저였습니다. 그리고 이 싸움의 끝을 확실하게 내야 했습니다. 재판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오면서 저는 한참 동안 생각에 잠겼습니다. 10년 동안 연락 한 번 없다가 이제 와서 돈을 요구하는 자식들이 과연 내 자식이 맞을까? 부모를 법정으로 끌고 가서 돈을 뜯어내려는 저들이 정말 혈육일까?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자 정막이 흘렀습니다. 거실 테이블 위에는 남편의 사진이 놓여 있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사진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여보, 보고 있어요? 당신이 있으면 나한테 뭐라고 했을까요? 화를 냈을까요? 아니면 그냥 한숨을 쉬었을까요? 그날 밤은 쉽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면서 계속 생각했습니다. 내가 너무 단호하게 대응한 걸까? 혹시라도 저들이 반성할 기회를 줘야 했을까? 하지만 곧 그런 생각을 스스로 부정했습니다. 아니, 이제 와서 후회할 일은 없다. 내가 먼저 등을 돌린 게 아니다. 저들이 먼저 부모를 버리고 사라졌고, 이제 와서 돈 냄새 맡고 나타난 거지. 다음 날 아침 평소처럼 새벽 공기를 마시러 단지 산책로를 걸었습니다. 공원 벤치에 앉아 있는데 단지 경비 아저씨가 다가왔습니다. 할머니, 요즘 마음고생이 많으시죠? 저는 가볍게 웃어 보였습니다. 괜찮아요. 뭐 별일인가요? 경비 아저씨는 머뭇거리더니 조용히 말을 꺼냈습니다. 그 어젯밤에 아드님이 주차장에서 한참 서성이다가 가시더라고요. 그 말에 저는 순간 놀랐습니다. 그래요? 무슨 말이라도 하던가요? 아니요. 그냥 차에서 내렸다가 다시 타고 한참을 그러더니 그냥 가셨어요. 저는 가만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무슨 말을 하려다가 차마 용기가 나지 않았던 걸까? 아니면 어떻게든 다시 설득하려고 했던 걸까? 집으로 돌아와 베란다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단풍이 곱게 물들고 있었습니다. 계절은 변하는데 사람의 마음은 변하지 않는 걸까? 아니, 변하는 게 사람 마음이지. 10년 동안 부모를 모른 척하던 애들이 이제 와서 상속을 요구하는 것만 봐도 알 수 있지. 그렇게 며칠이 흘렀습니다. 그런데 뜻밖의 일이 벌어졌습니다. 법원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원고 측, 그러니까 아들과 딸이 소송을 취하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저는 순간 귀를 의심했습니다. 취하했다고요? 네. 오늘 아침에 변호사 측에서 공식적으로 소송을 철회했습니다. 그 순간 복잡한 감정이 밀려왔습니다. 도대체 무슨 이유로? 돈이 필요해서 그렇게까지 달려들던 애들이 갑자기 소송을 취소한다고? 그날 저녁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문을 열어보니 아들이 서 있었습니다. 혼자였습니다. 딸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무슨 일이니? 아들은 한숨을 내쉬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 그냥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저는 조용히 그 말을 기다렸습니다. 아들은 고개를 숙이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변호사님하고 상담을 더 해봤어요. 그런데 어머니가 제출한 서류들을 보면서 생각을 좀 했어요. 우리가 부모님한테 빚을 떠넘기고 연락도 끊고 그런 기록들이 법원에 다 남으면 우리도 사회적으로 좋은 모습이 아닐 것 같아서. 저는 실소를 터뜨렸습니다. 그래. 결국 그것 때문이구나. 부모를 걱정해서가 아니라 자기들이 받을 불이익이 두려워서 소송을 취한 거구나. 너무 솔직하네. 내가 그렇게 말해주니 오히려 고맙다. 어머니, 그렇게 말씀하시지 마세요.
저도 후회하고 있어요. 정말이에요. 후회할 짓을 하지 말았어야지. 아들은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어머니, 그래도 우리 가족이잖아요. 저는 그 말을 듣고 가만히 아들을 바라보았습니다. 10년 동안 연락 한 번 없던 녀석이 이제 와서 가족이라는 말을 입에 올리다니 도대체 가족이 뭔지 알기나 할까? 가족이면 장례식 때는 왜 안 왔니? 가족이면 10년 동안 연락 한 통 없이 지낼 수 있니? 아들은 그 말을 듣고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고개를 숙일 뿐이었습니다. 저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래, 가족이라. 그래도 내가 이렇게 찾아왔으니 나도 너무 모질게 굴지는 않겠다. 하지만 내가 정말로 반성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그냥 상황이 불리해져서 이러는 건지는 모르겠다. 아들은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저도 그걸 증명할 기회를 주세요. 저는 한동안 그 말을 곱씹었습니다. 증명할 기회라. 지금이라도 진심으로 반성한다면, 부모에게 용서를 구할 수 있다면 다시 받아줄 수 있을까?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진심이라는 걸 알 수 있을까? 저는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찾지 못한 채 아들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저는 아들의 얼굴을 가만히 바라보았습니다. 자신이 한 행동에 대해 반성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그저 상황이 불리해져서 이렇게 나오는 건지 아직 확신이 서지 않았습니다. 아들은 조용히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그 모습을 보면서 마음이 약해졌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럴 수 없었습니다. 너희가 소송을 취한 이유가 법적으로 불리해서라는 건 솔직히 말해줘서 고맙다. 하지만 그게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증거는 아니지 않니? 아들은 난감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어머니, 저희가 잘못했다는 건 인정해요. 하지만 이제 와서라도 달라질 수는 없는 걸까요? 저는 실소를 터뜨렸습니다. 이제 와서 10년 동안 연락 한 번 없다가 돈이 필요해서 법까지 동원한 자식들이 아들은 입을 다물었습니다. 그리고 한동안 침묵하더니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저도 많이 후회하고 있어요.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못 간 것도 못 간 게 아니라 안 온 거겠지. 출장? 바빴어. 그런 말들 다 핑계잖아. 아들의 얼굴이 순간 일그러졌습니다. 하지만 아무 대꾸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천천히 말을 이어갔습니다. 너희가 10년 동안 나한테 연락 한 번 안 했던 이유가 뭐였을까? 정말 바빠서였을까? 아니면 부모한테 진 빚을 모른 척하고 싶어서였을까? 아들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찾아왔으니 나도 기회를 줄게. 하지만 그게 용서라는 뜻은 아니야. 내가 정말 달라지고 싶다면 행동으로 보여줘야지. 말로는 아무것도 증명되지 않아. 아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머니,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는 피식 웃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고마울 것도 없어. 너희가 스스로 만든 기회야. 아들은 조용히 문을 나섰습니다. 저는 문이 닫히는 소리를 들으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정말 달라질 수 있을까? 정말 후회하고 있는 걸까? 그렇게 며칠이 흘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들이 다시 찾아왔습니다. 이번에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딸과 함께였습니다. 어머니, 저희가 진심을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팔짱을 끼고 문 앞에서 두 사람을 쳐다보았습니다. 진심을 보여주겠다고? 어떻게? 딸이 조용히 말을 꺼냈습니다. 어머니, 저희가 다시 시작해보려고 해요. 다시 시작. 그게 무슨 뜻이니? 아들이 말을 이었습니다. 사업을 다시 해보려고요. 하지만 이번에는 무리하게 대출을 받거나 부모님께 의지하는 게 아니라 작은 규모부터 차근차근 시작해보려고요. 저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그래서 그게 나한테 무슨 상관이지? 어머니, 저희가 정말 잘못했어요. 하지만 이제라도 제대로 살아보려고요.
저희가 이렇게 살게 된 건 저희 책임이 크지만 어머니가 등을 돌린다면 저희는 진짜로 아무것도 못할 것 같아요. 딸이 간절한 눈빛으로 말을 이었습니다. 어머니, 저희가 망가지는 걸 원하시는 건 아니잖아요. 저는 한숨을 쉬며 두 사람을 바라보았습니다. 정말 변하겠다는 의지가 있는 걸까? 아니면 또 다른 수작을 부리는 걸까? 내가 도와줘야만 하겠니? 아들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저희가 도와달라고 온 게 아니라 그냥 저희가 어떻게 살아가는지 봐주셨으면 해서요. 그리고 나중에라도 저희가 달라진 모습이 보이면 그때 다시 한번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조용히 두 사람을 바라보다가 문을 닫았습니다. 아직은 믿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이번에는 예전처럼 뻔뻔하게 돈을 요구하러 온 게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갔습니다. 두 사람이 정말로 사업을 시작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처음에는 믿지 않았지만 직접 찾아가 보니 허름한 가게에서 음식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예전처럼 큰 욕심을 부리지 않고 작은 곳에서부터 다시 시작한 듯 보였습니다. 나는 가게 문 앞에서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들어가야 할까? 그냥 돌아서야 할까? 결국 발걸음을 돌렸습니다. 아직은 그럴 때가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언젠가 정말로 후회하고 반성한다면 나도 조금은 마음을 열 수 있을까? 그 답은 아직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언젠가 그 답이 보일지도 몰랐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두 사람이 정말 변하려는 건지 아니면 또다시 꿍꿍이를 꾸미는 건지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예전처럼 큰 욕심을 부리지 않고 작은 가게에서 시작한 건 맞았습니다. 하지만 한번 돌아선 마음이 쉽게 열리지는 않았습니다. 그날도 마트에서 장을 보고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단지 입구에서 이웃집 박 할머니를 만났습니다. 영자 씨, 요즘 얼굴이 좀 좋아 보이네. 제가 가볍게 웃어 보였습니다. 그런가요? 별일 없이 지내서 그런가 봐요. 그나저나 자식들이 가게를 차렸다면서. 소식 들으셨군요. 네, 뭐 그렇다네요. 할머니는 제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그래도 한번 가보는 게 어때? 저는 피식 웃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직은요, 아직은 아닙니다. 집으로 돌아와 베란다에 앉았습니다. 창밖으로 노을이 지고 있었습니다. 남편과 함께 있던 시간이 떠올랐습니다. 여보, 이 상황을 보면 뭐라고 했을까요? 그래도 자식들이 찾아왔으니 받아주라고 했을까요? 아니면 저처럼 쉽게 마음을 열지 말라고 했을까요? 그렇게 고민하며 하루하루가 지나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문을 열어보니 딸이 서 있었습니다. 손에는 김이 모락모락 나는 도시락이 들려 있었습니다. 어머니, 이거 드셔보실래요? 저희 가게에서 직접 만든 갈비찜이에요. 저는 도시락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예전에는 부모를 등지고 연락도 없던 애가 이제는 직접 만든 음식을 가져올 정도로 변한 걸까? 딸이 조용히 말을 이었습니다. 어머니, 저희가 변한 걸 보여드리고 싶어요. 예전처럼 욕심내지 않고 하나하나 배우면서 다시 시작하고 있어요. 저희 음식이 정말로 정성을 담아 만든 거라는 걸 알아주셨으면 해요. 저는 조용히 도시락을 받아들었습니다. 하지만 그 자리에서 먹지는 않았습니다. 그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알겠다. 딸은 잠시 머뭇거리더니 조용히 미소를 짓고 돌아섰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조용히 도시락을 열었습니다. 뚜껑을 열자 익숙한 냄새가 퍼졌습니다. 남편이 좋아했던 갈비찜이었습니다. 남편이 살아있을 때 함께 밥을 먹으면서 행복해했던 순간들이 떠올랐습니다. 숟가락을 들어 한 입 떠먹었습니다. 예상보다 괜찮았습니다. 하지만
그 맛은 우리 집에서 먹던 갈비찜과는 달랐습니다. 조금은 변했지만 정성이 들어가 있는 맛이었습니다. 그렇게 조금씩 저는 마음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자식들이 변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걸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며칠 후 저는 일부러 아무 말도 하지 않은 채 두 사람의 가게 앞을 지나갔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아들과 딸이 분주하게 일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예전처럼 건방지고 무책임한 모습이 아니라 묵묵히 일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때 딸이 우연히 저를 발견했습니다. 눈이 커지더니 황급히 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어머니, 여기까지 오셨네요. 저는 여전히 단호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그냥 지나가는 길이야. 딸은 잠시 머뭇거리더니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래도 들어와 보시겠어요? 오늘 손님도 없고.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들어가야 할까? 그냥 돌아서야 할까? 결국 저는 천천히 문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이게 정말 두 사람이 운영하는 가게일까 싶었습니다. 예전처럼 화려하지 않았습니다. 소박한 공간이었고 작은 테이블 몇 개가 놓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가게 안에는 따뜻한 분위기가 있었습니다. 아들이 조용히 다가와 말했습니다. 어머니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여전히 무덤덤한 얼굴로 대답했습니다. 그냥 보기만 할 거야. 딸이 활짝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럼요, 어머니께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저희가 정말 변하고 있다는 걸. 그렇게 저는 조용히 자리에 앉았습니다. 테이블 위에 놓인 물잔을 만지작거리며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두 사람이 정말 변한 걸까? 아니면 또 다른 의도가 있는 걸까? 이제는 그 답을 찾을 때가 된 것 같았습니다. 아들이 조심스럽게 갈비찜을 내왔습니다. 딸은 주방에서 갓 끓인 따뜻한 국을 제 앞에 놓았습니다. 어머니, 예전처럼 한 번만 드셔봐 주세요. 저는 조용히 국을 바라보았습니다. 두 사람이 정말 변한 걸까? 아니면 단순히 제 마음을 돌리기 위한 행동일까? 천천히 숟가락을 들어 국을 한 모금 떠먹었습니다. 익숙한 맛이면서도 어딘가 조금 달랐습니다. 깊은 맛이 부족하다는 느낌이 들었지만 정성이 담겨 있는 건 분명했습니다. 아들이 긴장한 얼굴로 물었습니다. 어머니, 어떠세요? 저는 가만히 아들의 얼굴을 바라보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국물이 아직 부족하구나. 깊이가 없어. 딸이 고개를 끄덕이며 수첩을 꺼냈습니다. 어머니, 혹시 부족한 부분을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저희가 계속 연구하고 있는데 어머니 의견이 꼭 필요해요. 저는 피식 웃었습니다. 연구. 내가 연구라는 말을 할 줄 알았니? 딸은 머쓱한 표정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음식 솜씨 따라가려면 아직 멀었죠. 하지만 진심으로 배우고 있어요. 저는 조용히 국을 다시 한번 떠먹었습니다. 10년 전 두 사람은 부모를 외면한 채 떠났습니다. 돈이 필요할 때만 찾아왔고 결국은 법까지 동원해서 재산을 요구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정말 변할 수 있을까? 그런데 지금 눈앞의 모습은 확실히 달랐습니다. 돈을 달라고 요구하지 않았고 제게 도움을 요청하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스스로 배우려 하고 부족한 점을 채우려고 노력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숟가락을 내려놓고 말했습니다. 그래. 부족한 부분을 알려줄 수는 있겠지. 하지만 그게 곧 용서한다는 뜻은 아니다. 아들과 딸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딸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네, 저희도 알아요. 그래서 천천히 어머니께 인정받고 싶어요. 저는 한숨을 쉬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다음에는 갈비찜도 맛을 보겠다. 지금은 부족한 점이 많아. 아들은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머니. 저는 가게 문을 나서며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저녁 노을이 가게 유리창에 비치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이 정말 변하고 있다면 언젠가 저도 마음을 열 수 있을까요? 아직은 확신할 수 없었지만 적어도 예전처럼 미워하지만은 않게 된 것 같았습니다. 오늘의 사연 들으시고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사연자분께 해주고 싶으신 말씀 있으시면 댓글 부탁드리고 구독을 누르시면 여러분께 내일 좋은 소식이 찾아올 거예요. 그럼 다음 사연에서 만나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런데 며느리가 갑자기 초대를 하더니 직접 식사를 대접하겠다고 하니 저는 솔직히 기대도 했어요. 명절 이후로 어색해진 관계를 풀어보려는 건가 싶었어요. 남편과 딸도 약속이 있어서 못 가게 되었고 저는 혼자 며느리의 집을 찾았어요. 집에 도착하자 아들이 없었어요. 민호는 어디 갔어? 며느리는 아무렇지도 않게 대답했어요. 약속 있다고 해서요. 저녁은 밖에서 먹고 온대요. 그제야 이상한 기분이 들었어요. 초대받았을 때는 아들이랑 같이 식사하는 자리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알고 보니 며느리랑 저 단둘이서 먹는 자리였어요. 그때라도 알아차렸어야 했어요. 하지만 저는 바보같이 그래, 둘이서도 편하게 먹으면 되지라고 생각했어요. 집 안으로 들어가니 식탁에 음식이 차려져 있었어요. 반찬도 깔끔하게 준비되어 있었고 분위기도 괜찮았어요. 이렇게까지 신경을 썼다면 정말 관계를 풀어보려는 걸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며느리가 갑자기 냉동실에서 뭔가를 꺼냈어요. 랩으로 돌돌 말린 둥근 덩어리였어요. 직감적으로 밥이라는 걸 알 수 있었어요. 순간 멈칫했어요. 부엌에 있는 밥솥이 멀쩡한데 왜 굳이 냉동실에서 밥을 꺼내는 걸까? 하지만 며느리는 아주 자연스럽게 그걸 전자레인지에 넣었어요. 전자레인지가 돌아가는 동안 며느리는 아무렇지도 않게 물을 따라 마셨어요. 그러다 전자레인지가 멈추자 뜨거운 척 손을 흔들며 밥을 그릇에 옮겨 담았어요. 그리고 제 앞에 툭 내려놓았어요. 바로 그 순간 부엌에서 취사가 완료되었습니다 하는 밥솥 소리가 들렸어요. 며느리는 태연하게 밥솥으로 가서 뚜껑을 열었어요. 김이 모락모락 나는 갓 지은 밥이 가득 차 있었어요. 며느리는 주걱으로 한 그릇을 푸더니 자기 앞에 내려놨어요. 그제야 머리가 띵해졌어요. 제 앞에는 전자레인지에 돌린 냉동밥이, 며느리 앞에는 갓 지은 따뜻한 밥이 놓여 있었어요. 며느리는 아무렇지도 않게 숟가락을 들었어요. 맛있게 드세요, 어머님. 그 말에 정신이 번쩍 들었어요. 아무리 바보라도 이 정도면 눈치챌 수밖에 없었어요. 이건 실수가 아니었어요. 며느리는 일부러 제게 식은 밥을 준 거였어요. 입에서 욕이 튀어나올 뻔했어요. 하지만 참았어요. 눈앞에서 김이 모락모락 나는 갓 지은 밥을 먹고 있는 며느리를 보는데 속이 부글부글 끓었어요. 저는 숟가락을 들고 밥을 한술 떴어요. 겉은 미지근했어요. 그런데 속은 아직 차가웠어요. 제대로 데워지지도 않은 밥이었어요. 입안에서 퍽퍽하게 씹혔어요. 씹을수록 더 화가 났어요. 며느리는 태연하게 저를 바라보며 웃었어요. 밥맛이 이상해요. 전자레인지에 더 돌려드릴까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이게 무슨 일인가요? 사연자 박영숙 님이 며느님과 갈등이 심하신 것 같은데요. 대체 무슨 일이 있었는지 어쩌다가 이렇게까지 갈등이 심해진 것인지 오늘의 사연 들어보겠습니다. 사연 들으시기 전에 구독을 누르시면 건강과 평안을 얻게 되실 거예요. 박영숙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제 이야기를 하게 될 줄은 몰랐어요. 살아오면서 남들에게 부끄럽지 않게 정직하고 성실하게 사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했어요. 부모님께서도 늘 바른 삶을 살아야 한다고 가르치셨고, 그런 가르침을 지키려고 노력했어요. 부족한 것도 많았고 힘든 순간도 많았지만 주어진 환경 속에서 최선을 다하는 게 저에게는 당연한 일이었어요. 결혼하고 나서는 가족이 제 삶의 중심이었어요. 남편과 함께 힘을 합쳐 가정을 꾸리고 아이들을 키우면서 하루하루를 바쁘게 살았어요. 남편은 말수가 적은 사람이지만 책임감 하나만큼은 누구보다 강했어요. 돈을 많이 벌지는 못했지만 가족을 위해 최선을 다했고 성실하게 일했어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저도 남편을 믿고 가정을 지키기 위해 열심히 살았어요. 아들과 딸, 두 아이를 키우면서 참 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아이들이 아플 때는 밤새 곁을 지키며 간호했고 학비 마련하느라 아끼고 또 아껴가며 생활했어요. 다른 집처럼 넉넉하지는 않았지만 최소한 아이들에게 부족함을 느끼게 하고 싶지는 않았어요. 좋은 옷 한 벌 사입지 못해도 아이들 먹을 음식만큼은 최고로 챙겨주고 싶었어요. 학교에서 돌아오면 언제나 따뜻한 밥상이 기다리고 있도록 정성을 다했고, 늦게까지 공부하는 날이면 간식이라도 챙겨주려고 노력했어요. 딸은 야무지고 씩씩한 성격이었어요. 어릴 때부터 스스로 알아서 할 줄 알았고, 똑 부러지는 성격이라 저도 믿고 맡길 수 있었어요. 반면 아들은 다정하고 속이 깊은 아이였어요. 어릴 때부터 남에게 싫은 소리 한 번 하지 못하는 성격이라 걱정이 되기도 했어요. 다정하고 착한 건 좋지만 세상은 그렇게 착한 사람만 살아가는 곳이 아니니까요. 그래도 어릴 때부터 가족을 소중히 여기는 모습이 예뻐서 크게 걱정하지 않으려 했어요. 아들이 성장하면서도 크게 달라진 건 없었어요. 공부도 열심히 했고 친구들과도 잘 지냈어요. 대학을 가고 사회생활을 시작하면서 점점 바빠졌지만 그래도 부모를 잊지 않고 연락도 자주 했어요. 명절이면 꼭 집에 와서 함께 시간을 보냈고 특별한 날이면 작은 선물이라도 챙겨주는 세심한 면이 있었어요. 부모로서 아들이 그렇게 성장해주니 대견했고 그저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기를 바랄 뿐이었어요. 그런데 아들이 결혼을 하고 나면서부터 모든 것이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결혼 소식을 처음 들었을 때만 해도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부모 입장에서 자식이 좋은 사람을 만나 결혼하는 것만큼 반가운 일도 없잖아요. 이제 가정을 꾸리고 함께 살아갈 배우자를 만났다는 게 대견했어요. 처음에는 아들도 꽤 들뜬 모습이었어요. 평소보다 전화를 더 자주 했고 연애 때보다 더 애정이 깊어진 게 느껴졌어요. 상대가 어떤 사람인지 궁금하기도 했고 빨리 얼굴을 보고 싶다는 마음이 컸어요. 그러다 처음으로 며느리를 만났어요. 차분하고 조용한 인상이었어요. 아들보다 몇 살 어렸지만 말하는 걸 보니 생각이 어리지 않을 것 같았어요. 서로 인사를 나누고 함께 식사를 하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어요. 며느리가 인사성이 밝고 예의도 갖춘 것 같아 다행이라 생각했어요. 요즘은 결혼해도 부모와 사이가 멀어지는 경우가 많으니 걱정도 있었지만 며느리가 괜찮은 사람 같아서 안심했어요. 결혼식이 끝난 후 아들과 며느리는 신혼집을 차렸어요. 처음에는 분가하는 게 서운하기도 했지만 두 사람이 행복하다면 그것만으로 충분했어요.
신혼이니 얼마나 좋을까 싶었고 서로 잘 맞춰가면서 행복하게 살기를 바랐어요. 그러면서도 혹시라도 힘든 일이 있으면 언제든 찾아오라고 말했어요. 며느리는 고맙다고 했고 아들도 여느 때처럼 다정하게 대했어요. 그렇게 시간이 흘러 첫 명절을 맞이했어요. 명절이 되면 가족들이 다 함께 모여서 밥을 먹고 이야기를 나누는 게 당연했어요. 시끌벅적한 분위기가 익숙했고 가족끼리 함께 음식을 준비하고 나누는 것이 즐거웠어요. 이번 명절도 예전과 다르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명절 전날부터 음식을 준비했어요. 전도 부치고 나물도 무치고 갈비찜까지 해놓으니 한 상 가득 차릴 수 있을 만큼 준비가 끝났어요. 남편도 거들어 주었고 딸도 함께 손을 보태서 도와주었어요. 음식 준비가 끝나니 허리가 끊어질 것처럼 아팠지만 그래도 아이들이 맛있게 먹을 걸 생각하니 힘든 줄도 몰랐어요. 아들과 며느리가 도착했을 때 반갑게 맞이했어요. 며느리도 방긋 웃으며 인사를 했고 아들도 오랜만에 본 가족들에게 인사를 건넸어요. 준비해둔 음식을 차리고 함께 둘러앉았어요. 분위기는 좋았어요. 며느리도 음식이 맛있다며 칭찬을 했고 아들도 기분 좋게 웃었어요. 저도 흐뭇한 마음이 들었어요. 이렇게 즐겁게 지낼 수 있다면 앞으로도 명절이 기대될 것 같았어요. 그런데 식사가 끝나고 난 뒤 이상한 기운이 감돌기 시작했어요. 예전부터 가족끼리 음식을 함께 준비하고 뒷정리하는 게 당연했어요. 명절이면 더 많은 음식을 준비하는 만큼 설거지도 많았어요. 저는 요리를 맡았고 남편과 아이들은 자연스럽게 설거지를 도왔어요. 아들도 딸도 결혼 전부터 늘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누구 하나 불만을 가지지 않았어요. 그날도 딸이 먼저 자리에서 일어나며 말했어요. 빨리 다 같이 치우고 쉬자.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설거지를 시작했어요. 아들도 일어나서 그릇을 옮겼고 남편도 자리를 정리했어요. 그런데 며느리만 여전히 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며느리가 설거지를 하지 않는 걸 보고 처음에는 그러려니 했어요. 결혼한 지 얼마 안 됐고 손님 대접을 받고 싶을 수도 있겠다고 생각했어요. 굳이 나서서 시키기도 뭐해서 그냥 넘어갔어요. 대신 딸과 아들, 남편이 뒷정리를 끝냈어요. 그렇게 명절이 지나갔어요. 아무 문제 없이 잘 넘어간 줄 알았어요. 그런데 며칠 뒤 아들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어요. 목소리가 어딘가 어색했어요. 뭐라고 말을 해야 할지 고민하는 듯한 기색이 느껴졌어요. 한참 뜸을 들이던 아들이 어렵게 입을 열었어요. 엄마, 미니가 지난번 명절 때 기분이 좀 안 좋았대요. 무슨 일이 있었냐고 물었더니 아들이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어요. 며느리가 시집에서 손님 대접을 받지 못했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설거지를 하게 눈치를 줘서 속상했다고 했어요. 아들은 처가에 가면 설거지를 하지 않는데 시댁에 오면 일을 시키니까 기분이 상했다고 했어요. 순간 귀를 의심했어요. 도와달라고 강요한 것도 아니고 다 같이 자연스럽게 하던 일이었는데 그게 그렇게 불만이었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어요. 서운한 일이 있었다면 그 자리에서 말을 했으면 좋았을 텐데 며칠이 지나서 아들을 통해서 듣게 되니 기분이 좋을 리가 없었어요. 하지만 아들이 직접 전화해서 말하는 걸 보니 며느리가 그만큼 신경이 쓰였다는 뜻이겠죠. 그래서 차분하게 대답했어요. 우리 집은 원래 다 같이 하는 게 당연한 문화였다고
며느리만 시키려고 한 것도 아니고 모두가 같이 했다고 설명했어요. 그리고 혹시라도 기분이 상했다면 그럴 의도가 아니었다고 했어요. 앞으로는 그런 부분을 신경 쓰겠다고 말해줬어요. 아들도 알겠다고 했고 며느리에게도 전하겠다고 했어요. 그렇게 대화를 마쳤지만 뭔가 찜찜한 기분이 남았어요. 그냥 넘어간 일이라고 생각했지만 이렇게까지 말이 나올 줄은 몰랐어요.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끝이 아니었어요. 그 이후로도 며느리는 계속해서 시댁을 손님 대접을 해주는 곳이라고 생각했어요. 아니, 오히려 더 심해졌어요. 이제부터가 본격적인 시작이었어요. 아들과 통화를 마치고 나서도 기분이 개운하지 않았어요. 며느리가 서운할 수도 있었겠다고 이해하려고 했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다른 가족들도 다 같이 했던 일을 왜 며느리만 억울하게 생각한 걸까요? 게다가 아들까지 며느리의 편을 들면서 마치 제가 큰 잘못을 한 것처럼 말하니 속이 상했어요. 하지만 불필요하게 갈등을 만들고 싶지는 않았어요. 앞으로는 며느리가 불편하지 않도록 신경을 써야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렇게 조심하면서 지냈는데 이후로 며느리의 태도가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어요. 예전에는 시댁에 올 때 나름 공손하게 행동했고 기본적인 예의는 지키려고 하는 모습이 보였어요. 그런데 그때 일을 계기로 점점 거리감을 두는 듯한 느낌이 들었어요. 그냥 거리만 두는 게 아니라 대놓고 자신을 손님이라고 여기며 행동하기 시작했어요. 며느리는 시댁에 올 때마다 마치 식당에 온 손님처럼 행동했어요. 들어오면 인사는 형식적으로만 하고 식탁에 앉아 기다렸어요. 남편과 딸, 저는 여느 때처럼 음식을 준비하고 있었는데 며느리는 끝까지 손 하나 까딱하지 않았어요. 음식이 다 차려지면 숟가락만 들고 와서 앉았어요. 처음에는 어색해서 그러겠거니 했지만 갈수록 당연한 듯 행동하는 게 점점 불편해졌어요. 처음에는 그냥 그러려니 했어요. 그래, 며느리는 그런 문화에서 자랐을 수도 있겠지. 손님처럼 대접받는 게 익숙한 사람이 있을 수도 있지. 그렇게 생각하며 넘어가려고 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며느리는 시댁에 오는 걸 꺼리는 기색이 없었어요. 오히려 예전보다 더 자주 찾아왔어요. 그냥 얼굴 보러 오는 거라면 좋았을 텐데 며느리는 오로지 한 가지 이유로 왔어요. 밥 먹으러요. 어머님, 내일 가서 저녁 먹어도 될까요? 어머님, 민호가 어머님 반찬 좋아하잖아요. 지난번에 싸주신 거 벌써 다 먹었어요. 처음엔 반갑기도 했어요. 명절이 아니어도 이렇게 종종 찾아와 주면 좋겠다 싶었어요. 그런데 방문할 때마다 하는 말이 늘 같았어요. 밥 먹으러 갈게요. 어쩌다 한 번이 아니라 한 달에 두세 번은 꼭 왔어요. 저녁 시간이 가까워질 때쯤 연락이 오고 오면 준비된 밥상을 받아 먹고 갔어요. 먹고 나면 후식까지 챙겨 먹고 남은 반찬이 있으면 챙겨가기도 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설거지는 한 번도 하지 않았어요. 처음 명절 때 일이 있었으니 혹시라도 기분 상할까 싶어 굳이 시키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이상한 건 아들도 점점 변하기 시작했다는 거였어요. 예전에는 당연하게 설거지를 돕던 아들이었는데 이제는 며느리와 함께 식탁에 앉아 기다리기만 했어요. 남편과 딸이 뒷정리를 할 때도 묵묵히 앉아 있더니 어느 순간부터는 숟가락만 놓고 방으로 들어가 버리기까지 했어요. 보다 못한 딸이 어느 날 말을 꺼냈어요. 엄마,
솔직히 좀 불편하지 않아? 오빠랑 새언니, 너무 당연하다는 듯이 받아먹고 가는 것 같아. 그래도 자주 찾아오는 게 어디야. 시집 오는 걸 불편해하는 며느리들도 많잖아. 그럼 밥값이라도 해야지. 엄마, 마트도 새로 다녀오고, 음식 준비하고, 치우는 것도 다 엄마랑 아빠랑 나잖아. 오빠랑 새언니는 밥만 먹고, 그냥 가고, 새언니가 설거지하기 싫으면, 오빠라도 해야 하는 거 아니야? 딸의 말이 틀린 게 아니었어요. 하지만 제가 무슨 말을 할 수 있을까요? 자주 오면서도 시댁에 애정은 주지 않고 오로지 대접만 받으려고 하는 며느리를 보고 있자니 마음이 답답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며느리가 임신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아들과 며느리가 기쁜 마음으로 찾아와 소식을 전했을 때 저도 진심으로 축하했어요. 어쨌든 손주가 생긴다는 건 기쁜 일이었어요. 남편도 흐뭇한 얼굴로 축하해 주었고 딸도 작은 선물을 준비해 며느리에게 건넸어요. 그날 저녁 작은 축하 자리를 마련했어요. 며느리도 기분이 좋은지 밝게 웃으며 식사를 했어요. 다 같이 밥을 먹으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아들과 며느리는 여전히 손 하나 까딱하지 않았어요. 임신했으니 며느리는 그렇다 쳐도 아들마저 당연하다는 듯이 앉아만 있는 모습이 영 거슬렸어요. 명절 이후로 점점 바뀌어가는 모습이 신경 쓰였지만 어쩌면 결혼이라는 게 원래 이렇게 만드는 건가 싶기도 했어요. 그렇게 며느리는 점점 시댁을 대접받는 곳이라고 생각하기 시작했고 저는 점점 불편해졌어요. 그러던 어느 날 며느리가 저녁 먹으러 찾아왔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아들 없이 혼자 왔어요. 웬일이야? 혼자 왔네. 민호가 약속 있다고 나가서요. 늦게 올 거라서 혼자 밥 먹기 싫어서 왔어요. 점점 선을 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가족들이 다 모인 자리도 아니고 혼자서 밥을 먹으러 오는 게 당연하다는 듯 행동하는 모습에 어이가 없었어요. 그날따라 따로 차려놓은 음식도 없었어요. 점심때 남은 밥이 있어서 간단히 김치찌개를 끓여 먹으려던 참이었어요. 며느리는 아무렇지도 않게 숟가락을 하나 더 놓아달라고 했어요. 그렇게 함께 밥을 먹는데 며느리는 평소처럼 만족스럽게 식사를 마치고 돌아갔어요. 그런데 그날 이후 이상한 일이 벌어졌어요. 며느리가 갑자기 저를 집으로 초대했어요. 직접 밥을 대접하고 싶다고 했어요. 처음에는 고맙고 반가운 마음이 들었어요. 그런데 며느리가 준비한 저녁 자리에서 저는 상상도 못할 일을 겪게 되었어요. 며느리의 초대를 받고 처음엔 기뻤어요. 그동안 시댁에서 밥을 먹기만 하던 며느리가 직접 저를 초대해서 밥을 대접하고 싶다니 드디어 서로 마음을 터놓고 가까워질 기회가 생긴 걸까 싶었어요. 사실 명절 이후로 며느리와의 관계가 어색해졌다는 걸 저도 알고 있었어요. 시댁을 손님처럼 여기는 태도가 점점 신경 쓰였지만 그렇다고 대놓고 뭐라고 하기도 어려웠어요. 그런데 며느리가 먼저 이렇게 초대를 해오니 이제 좀 관계를 풀어보려는 걸까 싶어 반가운 마음이 들었어요. 남편은 마침 시골에 다녀올 일이 있어서 함께 가지 못했고 딸도 약속이 있어서 저 혼자 가게 되었어요. 집을 나서면서도 괜히 설렜어요. 결혼 후 처음으로 며느리가 직접 초대한 자리였으니까요. 그동안 밥 먹으러 시댁에 오는 게 당연하다는 듯 행동하던 며느리가 이제야 나도 대접해야겠다는 마음을 먹은 것 같아서 고맙기도 했어요. 하지만 그 기대는 얼마 지나지 않아 처참하게 무너졌어요.
아들의 집에 도착했을 때 가장 먼저 눈에 띈 건 아들이 없다는 거였어요. 민호는 어디 갔어? 아, 약속이 있대요. 저녁에 뭐 먹고 온다고 해서요. 순간 당황스러웠어요. 아들과 셋이서 식사하는 자리라고 생각하고 왔는데 갑자기 약속이 있어서 빠진다고요? 며느리는 대수롭지 않다는 듯 태연하게 웃었어요. 어머님이랑 저랑 둘이서 편하게 먹으면 되죠? 불길한 예감이 들었어요. 어쩐지 이 초대가 순순한 마음에서 비롯된 것 같지 않았어요. 하지만 어색하게 굴고 싶지 않아서 애써 웃으며 식탁으로 향했어요. 이미 음식이 다 차려져 있었어요. 반찬들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고 나름 신경 쓴 티가 났어요. 그 모습을 보고 순간 마음이 풀릴 뻔했어요. 그래, 내색은 안 했지만 그래도 마음을 쓴 거겠지 하고요. 그런데 이상한 장면이 눈에 들어왔어요. 며느리가 냉동실에서 뭔가를 꺼내더니 전자레인지에 넣었어요. 랩으로 쌓여있는 둥그런 덩어리였는데 멀리서 보니 밥처럼 보였어요. 순간 부엌 쪽을 봤어요. 거기에는 멀쩡한 밥솥이 놓여 있었어요. 그런데 왜 굳이 냉동된 밥을 꺼내서 데우는 걸까 싶었어요. 그리고 그 의문은 곧 답이 나왔어요. 전자레인지에서 삑 하는 소리가 났고 며느리는 밥그릇에 그 밥을 담아 제 앞에 놓았어요. 동시에 뒤쪽에서는 밥솥이 취사 완료되었다는 소리가 들려왔어요. 며느리는 아무렇지도 않게 밥솥을 열었어요. 그리고 거기서 갓 지은 따끈따끈한 밥을 떠서 자기 앞에 놓았어요. 순간 온몸이 굳었어요. 제 앞에는 전자레인지에 돌린 냉동밥이, 며느리 앞에는 방금 지은 뜨거운 밥이 놓여 있었어요. 며느리는 태연하게 숟가락을 들더니 방금 퍼온 밥을 한술 떠서 입에 넣었어요. 맛있게 드세요, 어머님. 순간 너무 황당해서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저를 초대해 놓고 본인은 따끈한 밥을 먹으면서 저한테는 냉동실에 있던 묵은 밥을 돌려서 내놓는다고? 그제야 이 초대가 왜 이루어졌는지 알겠더군요. 며느리는 복수를 하고 있었어요. 며칠 전 며느리가 혼자 저녁을 먹으러 왔던 날이 떠올랐어요. 점심때 남은 밥을 먹으려던 참이라 새로 밥을 하지 않았고 그 밥을 함께 나눠 먹었어요. 그런데 그게 며느리 입장에서는 시댁에서 손님 대접도 못 받고 식은 밥을 먹었다는 걸로 남았던 거죠. 그래서 이렇게까지 하는 건가 싶었어요. 순간 너무 화가 났어요. 저를 대놓고 무시하는 것도 아니고 이런 식으로 유치한 복수를 한다고? 그것도 본인은 따끈한 밥을 먹으면서 초대한 시어머니에게는 차갑고 딱딱한 밥을 내놓으면서. 하지만 그 자리에서 화를 낼 수는 없었어요. 당장이라도 밥그릇을 엎어버리고 싶었지만 그렇게 하면 저만 속 좁은 사람 되는 것 같았어요. 대신 숟가락을 들어 밥을 한술 떴어요. 예상대로 겉은 따뜻해 보였지만 안쪽은 덜 데워져 있었어요. 딱딱하고 퍼석한 냉동밥 특유의 식감이 그대로 느껴졌어요. 먹을수록 속이 뒤집히는 것 같았어요. 며느리는 제 표정을 유심히 살펴보면서도 태연하게 밥을 먹고 있었어요. 그 얼굴을 보니 더 이상 이 집에 있을 필요가 없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숟가락을 내려놓고 며느리를 쳐다봤어요. 입맛이 없네. 속이 안 좋아서 일찍 가야겠다. 며느리는 예상치 못한 반응이었는지 눈을 동그랗게 떴어요. 그러더니 곧 웃으며 말했어요. 그러세요? 과일이라도 드시고 가세요. 괜찮아. 다음에 보자.
더는 이 자리에서 단 1분도 있고 싶지 않았어요. 며느리는 아쉬운 기색 하나 없이 문 앞까지 배웅해줬어요. 문이 닫히고 집을 나서는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이걸 도대체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 분노, 실망, 허탈함이 한꺼번에 몰려왔어요. 집으로 돌아와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딸이 돌아와서 제 얼굴을 보자마자 물었어요. 엄마, 왜 그래? 무슨 일 있었어? 그제야 참아왔던 감정이 터졌어요. 며느리가 저에게 한 행동을 하나하나 설명하는데 딸의 얼굴이 점점 굳어졌어요. 말도 안 돼. 새언니가 진짜 그랬다고? 그래. 그냥 무심코 한 게 아니야. 일부러 그랬어. 복수하려고. 딸이 벌떡 일어섰어요. 엄마, 가만히 있지 마. 당장 전화해. 딸은 참지 못하고 며느리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그리고 스피커폰을 켜고는 단도직입적으로 물었어요. 새언니, 엄마한테 냉동밥 준 거 일부러 그런 거야? 잠시 침묵이 흐르더니 며느리가 아주 태연한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그럼요. 똑같이 한 건데 왜요? 순간 피가 거꾸로 솟는 기분이었어요. 이제는 더 이상 참을 이유가 없었어요. 이대로 넘어가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제 본격적인 싸움이 시작될 차례였어요. 딸이 손에 힘을 주며 핸드폰을 꽉 쥐었어요. 스피커폰을 통해 들려오는 며느리의 태연한 목소리가 거실을 가득 채웠어요. 제가 뭐 잘못한 건가요? 당한 대로 갚아드린 것뿐인데요. 그 한마디에 머리가 띵해졌어요. 며느리는 전혀 미안한 기색이 없었어요. 오히려 당당했어요. 복수를 해놓고도 뻔뻔하게 받아치고 있었어요. 딸이 참지 못하고 쏘아붙였어요. 똑같이 한 거라고? 새언니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거야? 그때 어머님도 저한테 식은밥 주셨잖아요. 저도 기분이 어땠는지 느껴보시라고 똑같이 해드린 건데 뭐가 문제죠? 며느리의 말투에서 비꼬는 게 느껴졌어요. 저도 더는 가만히 있을 수 없었어요. 지금 밥. 그게 무슨 소리야? 내가 갑자기 찾아와서 같이 먹은 거였잖아. 내가 일부러 차가운 밥을 준 것도 아니고 우리도 똑같이 먹었는데 그게 그렇게까지 불만이었어? 며느리가 피식 웃으며 대꾸했어요. 아무리 그래도 요즘 세상의 시댁에서 며느리한테 그런 식으로 밥 주는 경우가 어디 있어요? 저희 엄마는 사위한테 그런 대접 안 해요. 그래서 넌 너희 엄마처럼 나를 대접해 준 거야? 내가 초대해서 갔더니 넌 따뜻한 밥 먹고 나는 냉동실에 굴러다니던 밥이나 데워서 내놓고 그게 내 방식의 대접이야? 목소리가 떨릴 정도로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요. 며느리는 여전히 태연했어요. 그때 제가 기분 나빴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도 어머님은 아무렇지도 않게 넘어가셨잖아요. 그래서 저도 그냥 조용히 같은 방식으로 알려드린 거예요. 어머님도 이제 아셨겠죠? 남이 식은 밥 주면 기분이 어떤지. 너 정말 뻔뻔하구나. 제가 쏘아붙이자 며느리는 피식 웃으며 대꾸했어요. 이렇게 화낼 일인가요? 저는 그냥 똑같이 한 건데 너무 감정적으로 나오시는 것 같네요. 딸이 핸드폰을 꽉 쥐고 소리쳤어요. 진짜 기가 막혀서 말도 안 나온다. 그러니까 새언니는 복수하겠다고 일부러 엄마한테 그런 거야? 어쩜 그렇게 속이 뒤틀린 사람이야? 엄마가 내 시녀야? 밥상 받아먹는 것도 모자라서 이제는 일부러 이런 식으로 치사한 짓까지 해? 며느리가 한숨을 쉬더니 짜증 섞인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아가씨, 그렇게까지 흥분할 일은 아니잖아요. 저는 그냥 똑같이 한 거라고요. 원래 이런 건 직접 경험해봐야 아는 거잖아요. 이제 어머님도 제 입장이 어땠는지 이해하셨겠죠? 순간 너무 화가 나서 핸드폰을 확 빼앗아 끊어버렸어요. 분노로 머리가 뜨거워졌어요. 심장이 두근거리고 숨이 가빠졌어요. 어떻게 사람이 이렇게까지 뻔뻔할 수 있을까 싶었어요. 딸은 씩씩거리며 주먹을 불끈 쥐었어요. 엄마, 이대로 넘어가면 안 돼.
당장 오빠한테 전화해! 저도 더는 참을 수가 없었어요. 핸드폰을 들고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아들이 전화를 받자마자 바로 따졌어요. 지금 미니한테 다 들었어. 내가 이 일 알고 있었어. 아들이 당황한 듯 말을 더듬었어요. 무슨 일이야? 엄마. 갑자기 왜 그래? 미니가 나한테 한 짓. 내가 알고 있었냐고 묻잖아. 아들이 한참을 뜸을 들이다가 대답했어요. 엄마, 지금 바뀐데 집에 가서 민이랑 이야기해보고 다시 연락드릴게. 지금 당장 대답해. 내가 알고 있었는지만 말해. 엄마, 나중에 이야기하자. 그 한마디로 모든 게 확실해졌어요. 알고 있었어요. 아들이 몰랐을 리가 없었어요. 며느리가 이렇게 대놓고 태연하게 구는 걸 보면 분명 아들에게도 말했을 테고 아들은 그걸 듣고도 아무 말도 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동안 시댁에서 대접받는 것만 좋아하던 며느리, 그리고 그런 며느리 편에 서서 같이 태도를 바꿔간 아지. 이제야 모든 게 선명해졌어요. 딸이 씩씩거리며 소리쳤어요. 엄마, 가자. 오빠네 집 가서 직접 따지자. 솔직히 저도 그럴 생각이었어요. 하지만 지금 당장 가봤자 아무 소용 없을 것 같았어요. 오히려 준비할 시간을 줄 필요가 없었어요. 아니, 내일 네 아빠랑 같이 갈 거야. 딸이 제 얼굴을 보더니 뭔가를 느낀 듯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날 밤 남편이 집으로 돌아오자마자 모든 이야기를 했어요. 남편은 말없이 듣고 있다가 조용히 일어나더니 옷을 갈아입었어요. 어디 가요? 민호네 집 가야지. 그 말에 딸도 벌떡 일어났어요. 저도 따라 나설 준비를 했어요. 이대로 넘어갈 일이 아니었어요. 이제 이 싸움은 본격적으로 시작될 거였어요. 남편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옷을 챙겨 입었어요. 무뚝뚝한 성격이라 평소에도 말이 적은 사람이지만 지금은 표정마저 굳어 있었어요. 그 얼굴을 보니 저도 모르게 심장이 쿵 내려앉았어요. 남편이 이렇게까지 화를 낸 적이 있었던가. 딸도 마찬가지였어요. 핸드폰을 꽉 쥔 손이 부들부들 떨리고 있었어요. 평소에도 자기 의견이 뚜렷한 아이였지만 오늘은 아예 폭발 직전이었어요. 저도 화가 나고 속이 뒤집어졌지만 남편이 직접 나서겠다고 하니 괜히 더 긴장됐어요. 남편은 딱 한마디만 했어요. 가자. 그 짧은 한마디에 저와 딸은 따라 나설 수밖에 없었어요. 차를 타고 가는 내내 무거운 침묵이 흘렀어요. 남편은 운전대만 꽉 잡고 있었고 딸은 분노를 사귀지 못한 채 헛웃음을 치고 있었어요. 저는 창밖을 바라보면서 온갖 생각이 다 들었어요. 이게 대체 어떻게 된 일인가? 아들은 언제부터 이렇게 변한 걸까? 며느리는 처음부터 이런 사람이었나? 아니면 결혼 후에 변한 걸까? 머릿속이 복잡해지면서도 하나는 분명했어요. 더 이상 참아서는 안 된다는 거였어요. 도착해서 초인종을 눌렀어요. 아들이 인터폰을 확인하더니 예상도 못했다는 얼굴로 문을 열었어요. 아, 아버지 엄마도 여기 웬일이세요? 남편은 대꾸도 하지 않고 신발을 벗고 안으로 들어갔어요. 딸도 신경질적으로 신발을 벗고 따라 들어갔어요. 아들은 당황한 얼굴로 멀뚱히 서 있었어요. 거실로 들어가니 며느리가 식탁에 앉아 있었어요. 저녁을 먹고 있었는지 반찬 몇 개가 올려져 있었어요. 그런데 그 앞에 남편이 걸어가더니 갑자기 손을 뻗어 밥그릇을 확 엎어버렸어요. 쨍그랑 숟가락과 젓가락이 바닥으로 떨어지고 밥알이 사방으로 튀었어요.
며느리는 소스라치게 놀라며 벌떡 일어났어요. 아들도 놀라서 아버지를 쳐다봤어요. 하지만 남편은 여전히 말없이 서 있었어요. 그 순간 아들이 소리쳤어요. 아버지,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남편이 그제야 입을 열었어요. 너는 그래 놓고는 밥이 목구멍으로 넘어가냐? 단호하고 낮게 깔린 목소리였어요. 평소 과묵한 남편이 화가 나면 얼마나 무서운지 저는 잘 알고 있었어요. 딸도 마찬가지였는지 옆에서 입을 꾹 다물고 남편의 반응을 지켜봤어요. 며느리는 눈이 휘둥그레져서 말도 못하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갑자기 울먹이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아버님 아무리 그래도 이건 너무하시잖아요. 남편이 헛웃음을 지으며 쏘아붙였어요. 너는 시어머니한테 해놓고도 아무렇지도 않잖아. 내가 했던 짓 똑같이 당해보니까 기분이 어때? 며느리는 갑자기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어요. 저는 그냥 어머님이 제 입장을 이해해 주길 바란 거예요. 딸이 폭발하듯이 소리쳤어요. 새언니, 진짜 어이없어서 말을 못하겠네. 이해하길 바랐다면서 왜 그렇게 비열한 방법을 쓴 거야? 엄마가 새언니 시녀야? 대접받을 것만 기대하고 조금이라도 불편하면 복수하겠다고 이런 짓을 해? 아들은 며느리 쪽으로 가면서 말했어요. 미니야, 진정해. 아버지, 엄마, 제발 진정하세요. 너무 감정적으로 나가시는 거잖아요. 저도 참지 못하고 소리쳤어요. 감정적으로 나가는 게 누군데? 내 마누라가 감정적으로 유치한 짓 해서 이렇게 된 거잖아. 아들이 갑자기 한숨을 쉬며 말했어요. 엄마도 잘한 거 없어요. 그냥 서로 사과하고 넘어가면 안 돼요. 그 말에 남편이 눈을 가늘게 뜨며 노려봤어요. 사과. 내가 지금 그 말을 할 자격이 있나? 얘가 내 아내한테, 시어머니한테 그렇게 하는 게 맞는지 한 번이라도 따져봤어. 내가 남편이면 아내가 그런 짓 했을 때 바로 잡아야 하는 거 아니야? 아들은 입을 꾹 다물었어요. 어떻게 내 엄마가 당한 걸 보고도 아무렇지도 않게 밥을 먹고 있을 수가 있어? 이게 다 내가 제대로 잡지 못해서 벌어진 일이야. 아들은 어쩔 줄 몰라 하면서 머리를 쥐어뜯었어요. 하지만 남편은 한치의 흔들림도 없이 말을 이어갔어요. 이제 더 이상 못 봐주겠다. 너희 둘 앞으로 우리 집에 얼씬도 하지 마라. 그리고 남편은 주위를 둘러보며 단호하게 말했어요. 이 집 당장 내놔라. 아들과 며느리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아, 아버지.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이 집 내가 사줬지. 내가 산 게 아니라 결혼한다고 해서 집까지 사줬더니 내 마누라한테 이런 식으로 복수질을 해. 그런 집에서 너희들 편하게 사는 꼴 더 이상 못 본다. 며느리는 당황한 얼굴로 아들을 쳐다봤어요. 오빠 무슨 말이야? 집이 아버님 거라고? 아들은 아무 말도 못하고 고개를 숙였어요. 남편이 비웃으며 말했어요. 내 집에서 살면서 내 마누라한테 그런 짓을 했다는 거 자체가 역겨워. 너희 둘 당장 이 집 비워. 그리고 자식이라는 이유로 받았던 지원 하나도 빠짐없이 다 돌려놔라. 며느리는 눈물을 뚝뚝 흘리며 아들의 팔을 붙잡았어요. 오빠 뭐라도 말 좀 해봐. 이러면 안 되잖아. 아들은 당황한 얼굴로 남편을 쳐다봤어요. 아버지, 제발 화 푸세요. 정말 그런 뜻은 아니었을 거예요. 손주 생각해서라도 한 번만 봐주세요. 남편은 싸늘하게 쳐다봤어요. 손주. 그래, 손주는 내 피지. 그런데 손주 엄마 아빠가 이따위로 굴면 손주까지 우리랑 상관없다고 생각할 거다. 그러니까 손주 타령하지 마라. 내 엄마가 당한 걸 보고도 내가 제대로 잡지 못한 이상 이제는 내 선택이야. 아들은 결국 무릎을 꿇었어요. 아버지, 죄송해요. 엄마, 미안해요.
제발 다시 한 번만 생각해 주세요. 그제야 남편은 한숨을 쉬며 말했어요. 좋아. 이 집에서 살려면 조건이 있다. 앞으로 매달 100만 원씩 내 계좌로 월세 보내라. 안 그러면 집 팔아서 돈 회수할 거다. 아들과 며느리는 얼굴이 새하얘졌어요. 이제 진짜 싸움의 끝이 보이고 있었어요. 아들과 며느리는 얼음처럼 굳어 있었어요. 남편이 단호한 목소리로 내뱉은 월세 100만 원이라는 말이 두 사람을 벼랑 끝으로 몰아넣은 거였어요. 아들이 울상으로 소리쳤어요. 아버지, 자식한테 어떻게 월세를 받아요? 너무하시는 거 아니에요? 남편은 콧방귀를 뀌며 쏘아붙였어요. 너는 부모한테 어떻게 복수질을 해? 시어머니한테 어떻게 그런 짓을 해놓고도 밥이 넘어가냐? 그래, 부모 자식 간에 돈 주고받는 거 별로 안 좋아한다. 그런데 넌 이미 자식 대접받을 자격이 없어. 자식이면 부모를 저렇게 대하진 않겠지. 며느리는 그제야 사색이 된 얼굴로 아들을 붙잡았어요. 오빠 어떡해? 우리 월세 100만 원 어떻게 내? 아들은 말없이 바닥만 내려다봤어요. 하지만 이 상황에서 가장 당황한 건 며느리였어요. 아버님, 제발 한 번만 봐주세요.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앞으로는 절대 그런 일 없을 거예요. 어머님께 사과도 드릴게요. 그제야 며느리 입에서 처음으로 사과라는 말이 나왔어요. 그런데 그 말 속에는 진심이 없었어요. 저는 며느리를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어요. 너 지금 사과하는 이유가 뭐야? 정말 내가 한 짓이 잘못됐다고 생각해서야? 아니면 이 집 못 내놓고 싶어서야? 며느리는 그 말에 입을 꾹 다물었어요. 남편이 다시 한번 단호하게 말했어요. 100만 원. 일일 늦어도 안 봐준다. 돈 안 보내면 바로 나가라. 선택은 너희가 해. 아들이 망연자실한 얼굴로 남편을 쳐다봤어요. 아버지, 제발 너무 그러지 마세요. 남편은 더 이상 대꾸도 하지 않았어요. 신발을 신으며 마지막 말을 남겼어요. 오늘부터 너희는 우리 가족이 아니다. 그 말을 끝으로 우리는 돌아섰어요. 그날 이후 아들은 어떻게든 월세를 내지 않으려고 발버둥 쳤어요. 며칠 후 몰래 찾아와서 저한테 사정하더군요. 엄마, 우리 애도 태어날 텐데 너무한 거 아니야? 월세 100이면 생활비가 빠듯해. 저는 피식 웃으며 대꾸했어요. 그럼 집을 비워. 집도 사줬더니 시어머니한테 복수질이나 하는데 내가 미쳤다고 거기 공짜로 살게 해줘? 엄마, 미안해. 민희도 후회하고 있어. 후회하면 뭐하니? 내가 똑바로 잡았어야지. 그날 아들은 빈손으로 돌아갔어요. 그리고 한 달 후 남편 계좌로 100만 원이 들어왔어요. 그렇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아들과 며느리와의 연락이 끊어졌어요. 이제 와서 후회한다고 해도 이미 늦었어요. 며느리가 스스로를 손님이라고 했으니 이제 저도 손님으로 대할 생각이에요. 반갑지 않은 손님으로요. 전화가 와도 받지 않고 찾아와도 문을 열어주지 않아요. 가족이 아니라 했으니 더 이상 가족처럼 대할 이유가 없으니까요. 이제 와서 손주를 핑계로 다시 가까워지려고 한다면 그건 오산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말하겠죠. 부모가 그래도 자식을 끝까지 품어야 한다고요. 하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가족이라면 가족답게 행동해야죠. 그걸 버린 건 아들과 며느리였어요. 그러니 후회해도 소용없어요.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저처럼 했을까요? 아니면 다른 방법을 찾았을까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오늘의 사연 들으시고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사연자분께 해주고 싶으신 말씀 있으시면 댓글 부탁드리고 구독을 누르시면 여러분께 내일 좋은 소식이 찾아올 거예요. 그럼 다음 사연에서 만나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